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더욱이 마이너스 3%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실적입니다. 최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총공세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한국 LG U+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중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중항공이 끝내 노딜을 선언하며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업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이 무더기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2분기 2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으로 시장 기대를 웃돈 SK하이닉스가 올 하반기엔 메모리 가격 조정 국면을 거칠 것으로 내다봅니다. 상반기 서버용을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던 D램에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제 미국 증시가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 후반에 테슬라의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커플링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22년여 만에 가장 낮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충격으로 장 초반에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미국 증시는 끝났지만 아시아 증시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층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은 2200선 초반대까지 지금 급격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거든요.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다시 한번 좀 매수하는 좀 흐름이 좀 연출이 되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거기에 또 하나솔루션까지 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이 좀 포착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시젠, 알테오젠 등으로 좀 초반 매수세를 좀 집중하던 모양이었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전일은 에코프로, 오늘은 에코프로, BM 등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단 최근에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기 그리고 부광약품, 맥쿼리 인프라 등을 초반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주 전자재료, 옵트론텍, 액트로 등에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 기관의 매수 특징은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전일이었죠. 애플 렌즈밴더에 좀 진입한 수혜 기대감 등이 기관 입장에서는 삼성전기를 비롯한 이 밸류체인들, 옵트론텍이라든가 액트로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확산되는 기대감, 거기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MLCC 관련 기대감도 있지만 이 테슬라 관련 기대감도 덩달아 유입되면서 금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랜만에 조정을 비교적 깊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호실적도 진단이 가능한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수는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특히 코스피 지수는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또 좋은 종목은 계속 좋습니다. 하지만 또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차별화된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강세는 다른 테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 호실적도 진단이 될 만큼 이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이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스레 이 호실적의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급증이 지속이 된다라는 점이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호실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그간 시장에 계속 팽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대감을
현실로 좀 바꿔주고 있는 점은 지난 거래일이었죠. 이 오상 헬스케어의 깜짝 실적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신호탄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회사 오상 헬스케어의 호실적은 곧 모회사인 오상 자이엘의 지난 거래일 상한가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점, 또 이는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호실적이 이제는 기대가 아닌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른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요인도 지난 거래일에 이런 실적 발표도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젠, 랩지노믹스, EDGC 등의 이런 강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이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좀 잘 나왔나 봐요. 주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호실적 장세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영업이익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일장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해주실까요? 일단 실적에 계속 주목을 해볼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어느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우선 앞서도 진단키트 말씀드리긴 했지만 진단키트도 좋지만 그 외에는 CMO 관련주들에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개발 이후에 대신 이런 신약 관련한 생산을 생산해주는 업체다라고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이 코로나19 확산 치료제라든가 이 백신 관련 개발에 따른 생산 캐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 업체들은 이 CMO 업체들에 계속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시장 상황이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진단키트도 마찬가지로 CMO 관련주들의 이런 수주라든가 각국 글로벌 업체들의 이런 위탁 생산 관련해서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의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이 CMO 관련한 관련주들의 실적도 역시나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넥스 등을 비롯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등이 좀 강세 흐름 보이다가 일부 조정을 맞기도 했지만 일단 주가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관련주 정리하자면 바이넥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등에 있어서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MO 관련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 갈등이 격화될 조짐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오후 들어 낙폭 키우면서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종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닥은 현재 800선 가까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롯데지주, 랩지노믹스, 제주항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는 소식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제주항공이 1.54% 오르면서 거래가는 16,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폭등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3월 SPL이 맺은 지 4개월여 만의 일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이스타항공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그동안 양사는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었죠. 향후에는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양측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가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가격 39,25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12시를 지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22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1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랩지노믹스의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편 랩지노믹스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1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롯데지주인데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롯데지주 현재는 7% 조금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33,6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등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 36,300원까지도 터치했었는데요. 상승폭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사이의 경영권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재판소에 제기한 건데요. 한편 지난 4월에도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당시 롯데지주의 주가는 10% 넘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시장 이슈 바로 또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음식료 업체들이 굉장히 또 실적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업종들과 대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 들어섰고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의 그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음식료 업종이라는 게 지금 집권사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역시 다른 업종 대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이 음식료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2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분기 추세도 좋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2분기 이상의 숫자가 거둘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 추세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가정식 수요가 지금 급증한 상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케팅 쪽에서의 이 음식료 업종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된 이제 오리온을 제외하면은 우선 지금 CJ제일제당이나 또 농심 이런 종목들의 컨센서스 이런 종목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불과 한 달 전보다 크게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가공식 매출액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11% 증가한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해외 시장 성장률이 또 22%에 달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캔은 국물 요리, 또 포장김치, 죽 같은 제품이 20에서 30% 성장했고요. 가격대가 높은 어떤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2분기로 봤을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음식료 업종이 국내도 한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나 미국 같은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30% 내외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우리나라 국내 매출에서 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코로나19 반사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이를 선반영하면서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진다면은 이 식음료 어떤 주가들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가공식품 생산 효율화 영향으로 매출의 기저가 낮은 편이라서 어떤 매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특히 이제 기저에 의한 이 식탁에 대한 기대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CJ제일제당 그리고 라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건설기계 기업에 대한 관심이 중국 쪽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건데, 근데 2분기 실적은 기대치만큼 지금 충족은 못 시켜주는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어떨지 자세한 소식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투자한 인프라코를 중심으로 건설기계 업종의 주가 상승이 좋은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최근에 이런 건설기계 업체들이 좋았던 이유가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건설 시장에 빠른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두산 인프라코나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주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이 거의 주가와 실적을 연결시키는데 중국 내에서의 굴삭기 판매량의 증가가 20% 가까이 상반기 때 작년 상반기 대비 높아진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두산인프라코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계속 키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려스럽다는 부분은 2분기 실적이 아마 이런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분기 때 두산인프라코의 연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47%,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62%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3분기도 더 3분기가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조심스럽게 얘기 나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3, 4분기보다도 오히려 내년에 실적을 더 한번 좀 이 기저효과에 의해서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건설기계 쪽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돌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실적 악화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좀 괜찮은 업종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 소비재나 에너지, 은행 업종은 실적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정보기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극단적인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들을 모두 보수적으로 전망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을 발표한 77%의 기업이 현재 예상을 좀 웃도는 실적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로 실적 회복 모멘텀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의 특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술, 헬스케어가 원래 주력 성장 엔진이었기 때문에 S&P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42%라는 점에서 두 업종만 상승해도 지수 상승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요. 정보기술이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로 들어섰지만 이제 하반기에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주가 상승도 하반기 이후에나 유로존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본재나 서비스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요. 이 때문에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나 기업 실적 회복 타이밍이 다른 나라보다 좀 늦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서머랠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미국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 3분기부터 개선 추세가 뚜렷하고요. 2022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2개월 뒤에 예상 EPS를 보면요. 미국은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유로존은 지금 막 바닥을 치고 회복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만은 이전의 실적을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은 정보기술, 헬스케어라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성이 부각된 종목들이 올라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감염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도 금융 완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증시를 좀 받쳐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디지털 시대는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클라우드와 같은 특수도 일어나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상용화가 실적 전망치를 높여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그 이동 제한이 지금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중국 때리기를 이전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시장이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15%포인트까지 둘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지지율 차이가 저희가 매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벌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그 편에 표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분야 평가에서는 뭐 주식시장이 좋았고 집값이 올랐으니 트럼프가 당연히 우세를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지난주서부터 포괄적인 경제 정책 패키지를 1탄, 2탄, 3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쪽의 우세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지지율에서도 5%포인트 정도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감염자 수가 7만 명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제 활동이 다시 위축이 되면서 레스토랑 이야기라든지 교통 체증도를 보여주는 지표나 실업보험 신청 건수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제 공약 같은 경우는 현재 와해가 된 상태입니다. 또 흑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시위 그리고 백인 우월주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현재 계속 고착화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주를 비롯해서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좀 여쭤볼게요. 갈 길이 지금 굉장히 바빠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승부수를 좀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전 카드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대선에서 자신의 그 트럼프 열풍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선거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바이코닉스라고 부르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8월 24일 공화당 전당대회까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제와 관련해서도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인 빅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급여세를 좀 더 감면시켜준다든지 의료비 지급, 학자금 보조금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당길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17년 만에 사형 집행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민 제한을 두는 이런 절차까지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현중 정서가 강합니다. 중국을 때릴수록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교 직전까지 가는 강경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인데요. 당장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영사관 중에 일부를 계속 폐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기업 추방에 이어서 250개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상장 기업에 대해서 회계 부정, 공시 위반, 분식 회계에 대해서 상장 폐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스프리트 군도의 군사 훈련을 이전보다 강한 상륙이나 포격 훈련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공산 당원이나 가족에 대한 입국 금지, 그리고 중국 제품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조달해서 배제하는 정책, 틱톡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화웨이 직원들의 비자 제한까지도 아주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분석을 많이들 하잖아요, 매체에서. 마스크를 얼마 전부터 쓰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던 모습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약한 지도자로 좀 비춰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보수층의 착용 반대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좀 착용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국 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ABC 방송에 따르면은
코로나 정책과 관련돼서 트럼프를 지지한다, 안 한다를 조사했더니 지지하지 않는다가 67%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트럼프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감염을 줄이는 그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맞다는 쪽에 그 인식이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6월 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하면은 GDP 감소를 한 5% 정도 더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뭐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애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스크 착용을 시키고 있고요. 또한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위스콘신 같은 쪽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좀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경제 회복이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우선인데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 같은 성격이라고 해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이 지금 보니까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대선을 결정지을 만한 변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데 어떤 변수를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대선 판도를 결정하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V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되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월가 쪽에서는 뭐 물론이고 워싱턴 정계, 언론계까지도 V자형이냐, W자형이냐, U자형이냐 체크 마크 형태로 나타났다 그대로 사라지느냐 쪽의 주장들이 지금 난무한 상태인데요. 뭐 트럼프 진영에서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V자형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10월 초에 발표되는 3분기 경제 지표에서 V자형 회복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때 확인이 된다면은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남부나 서부 지역에 코로나가 너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트럼프 재선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죠. 뭐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쪽은 아주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크고요. 미국 GDP의 45%를 차지하는 주에서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내 종식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백신이 실제 보급되려면 내년 초로 넘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미국은 W나 U자형 쪽의 그 회복 시나리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의 재선 확률이 낮아지고 트럼프는 좀 조급한 심정을 감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해요. 샨사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위가 올라가면서 방류 이어가고 있고요. 피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댐 수위까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무너질 위기고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안 되는데 무너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현재 장강 유역 같은 경우는 433개 하천이 범람을 해서 현재 27개 성에 3,9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현재까지 경제 피해 규모는 우리나라 원화로 15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그 치샤, 바샹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하북과 동북 지역의 홍수가 계속 발생하는 계절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수로 인한 그 산사태 또 지방 변경으로 인해서 중국의 댐의 84%가 지금 균열이 되고 있는데 무려 9만 8천 개 댐 중에 8만 2천 개가 산협댐처럼 여러 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산협댐 같은 경우에도 10,000개 이상의 균열이 발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붕괴된다면 393억 입방미터의 그 탕류나 자갈 최적물이 일시에 덮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강벨트에 4에서 6억 명의 주민, GDP는 40% 정도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댐이 붕괴되지 않는 겁니다. 홍수 피해만 그치더라도 피해가 엄청난데요. 아무래도 지방 변이에 따른 싱크홀이나 산사태들이 계속 속출할 것이고요. 잡초나 쓰레기 더미로 인한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집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도로나 교량 파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찾아오고요.
전염병이나 홍수 뒤에 고온 현상이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농작물 그 피해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랙스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엽된 하루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석유화, 디스플레이 그리고 물류회사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간접적인 영향만으로도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을 입는데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가지고는 하반기에 중국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한 영향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중국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GDP가 3%대가 나왔단 말이죠. 잘 나온 거잖아요. V자형 뭐 경기 반등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소비라든지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이는 손이 중국 정부가 다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5G 기지국 건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3월 인터넷, 초고압 송전성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쪽에 대규모 자금들을 조기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5G 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20만 곳에서 60만 곳으로 증설하면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통신망을 커버하는 쪽에 구축 사업들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구미 국가의 무역 마찰, 또 전자기기를 비롯한 공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회복이 상당히 더디다는 점에서는 올해 잘해야 중국의 GDP 성장률은 3%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하지만 2020년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7% 전후까지 올라가고 2021년도에는 다시 3, 4% 전후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과 함께 경기 회복 강도를 반영하는 게 구리라고 하는데 구리 가격의 회복세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현상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한 25%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자금들이 안전자산의 금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해왔던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승세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칠레나 페루와 같은 주요 구리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때문에 생산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7월 들어서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제조업 PMI 선행 지표인 뉴욕 연은의 그 제조업 체감 지수가 아무래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또 원유 수입, 철광석 수입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대응책 중에서 본격적인 5G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3월 인터넷, 그리고 AI, 자율주행, 고압 송전망, 기지국 정비, 데이터 센터 쪽에는 모두 구리가 대규모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각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구리 재고를 쌓느라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8월 이후부터는 중국이 대홍수 복구를 위해서 구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수입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리나 상품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 당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 관련 주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증권회사가 또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중국과 관련된 그 수출주의 추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중간재나 자본재죠. 그러니까 부품이나 설비 이런 쪽이 90% 됩니다. 대부분은 중국에서 가동을 해서 선진국에 수출되는 형태인데요. 그렇지만 소비재는 한 10%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나 화학,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수송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자릿수의 빠른 성장은 불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 속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이 수혜를 먼저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내수 소비재와 관련된 접촉성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 부진에다가 또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만큼 빨리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관련된 매출이 지난 6월 때는 플러스 7.3%까지 늘어났는데요. 온라인 매출이 전체 수업의 2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화장품이나 일상용품, 통신기기, 가전부품의 매출이 꾸준히 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상용품과 관련된 플라스틱과 관련된 원자재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석유 화학과 관련된 소재 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유심히 쳐다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돈워리포트의 수익률 조금 전에 보셨고요. 돈워리포트 이주연 전문가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은 조금 부재를 하도록 하고요. 대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후장 공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이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오후장 전략을 1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어떤 전략이거나 아니면 오후장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시장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시장 계속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가 현대차 쪽에 급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는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언택트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카카오 쪽과 네이버 쪽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일 강한 쪽 섹터가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산업재 쪽 섹터들, 경기 민감주들 믿고 밀려 내려오다가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어떤 이슈와 재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좀 숨고르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된 그런 시장의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언택트 관련주들 뭐 죽었다라고 보여지긴 않아요. 아직 매물 소화 기간 속에서 산업재 쪽 섹터, 뭐 신성장주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 수혜주들 그런 기업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종목에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틈틈이 좀 단기적인 관점과 좀 긴 관점 요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나 초보다 단기 투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추측성 위원과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몰리면서 일단 뭐 다른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으실 텐데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는 개인들이 오늘 뭐 7,100억 정도 지금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미중무역 갈등이나 그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나 그런 그 미중무역 갈등과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관련 내용들, 기사들 잘 체크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만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수급이 좀 몰려가는 모습인데 이 말인즉슨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거품이 이제 꺼지게 되면 시장은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대응하셔야 되고 향후에 이제 상승 가능한 종목들 지금 뭐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거나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뭐 흐름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직 상승을 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외에 뭐 따라잡으시는 건 좋지만 너무 고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 다소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한번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보시자라고 시장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 두 분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정재훈 전문위원은 지난 시간에 지금 언급을 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AS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수익 중이기 때문에 뭐 크게 굉장히 자신만만하신데요, 오늘? 자신감이죠. 예. 근거가 없지만 근거 있어요. 예, 잘하시니까요. 그렇죠. 그건. 예. 그럼 오늘 자신 있게 또 오늘 네. 새로운 종목. 일단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뭐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부분들은 IT 섹터 종목분들이에요. LOT 백큐움입니다. LOT 백큐움. 네, LOT 백큐움이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소재 국산화 수혜주입니다. 아마도 실질적인 수혜주들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참고로 이 회사는 탐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탐방을 다녀오고 진행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봤었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근거는 일단 소재 국산화에 대한 수혜주인데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원래 이 진공 펌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다 들어가는 그런 장비예요. 클린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원래 이게 영국의 에드워즈사하고 경쟁을 좀 붙었었어요. 경쟁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쪽하고도 경쟁을 하는 그런 사이였었어요. 그러다가 일본과의 좀 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에르티베큐이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독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산 펌프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 에르티베큐이 이번에 SK 하이닉스 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굵직한 대형 IT 기업들에 있어서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혜가 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설비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대도 마찬가지 들어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장비사들, 뭐 원익 IPS라든가 이런 기업들에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양한 고객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신규 펌프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 이 회사는 AS 쪽에 있어서 이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어요. 이익단이 한 20%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올해 본격적인 성장은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 완전히 안 좋았었어요. 적자 났었어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보게 된다라면 2017년에 277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실적 적자를 냈고 올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1분기에만 80억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반기 때도 아마 좀 더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17년도 정도의 수준 실적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 17년도에 고점 자리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아마 이 부분들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7월 중순경에 고점을 찍고 지금 매물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5,000원부터 14,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일단 짧게 1차적으로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공략주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세이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은 일단 하단에서 좀 위치해 있고 오늘 상승이 살짝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좀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추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고,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후보 물질로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 그 증상 억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고,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군들 흐름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하단에서 좀 위치해 있고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추후에도 이제 몇 년씩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평선도 수렴을 하면서 일단 정배열 구간으로 일단 추세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수급도 양호한 상태이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16,500원 선인데 일단 그 자리까지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16,700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목표가는 21,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서 일단 이현제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재훈 혹은 서울경제TV 최충성 검색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오른쪽에 또 이용을 해보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분은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